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인 위그노 선조들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참으로 은혜요,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위그노 란 누구인가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만든 위그노드의 신앙과 그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그노라는 이름의 뜻은 맹약자, 맹세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프랑스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는지는 모르지만 알려진 바로는 그렇게 썩 좋은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롱하는 의미로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아시다시피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려지는, 특히 정통 기독교 신앙의 노선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들이 결코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 불려진 이름들이 아니다.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싸움꾼이라는 뜻이죠. 항거자, 이런 뜻이잖아요. 또 칼빈주의라는 말도 루터파나 로마 가톨릭 측에서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깔뱅과 그 조무래기들, 이런 뜻으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위그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썩 좋은 이름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종교개혁으로 형성된 칼빈주의를 따르던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호칭하는 말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그러면 위그노라는 이름이 사용됐을까? 정확한 연원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1551년 뚜르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그러니까 원래는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1559년에 칼빈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가 1561년에 베자와 그 샹듀라는 두 분이 이제 해서 프랑스 그 종교회의에 제출하고, 나중에 통과되기는 1571년인가 그때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 즉 칼빈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아마 불려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프로테스탄트, 즉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신교도들은 기존의 그 신앙,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요구하는 신앙을 순응하지 않고 반발한 사람들은 뜻에서 싸움꾼들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1559년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칼빈주의를 기초한 신앙 고백을 이들이 작성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위그노만큼 또 극심한 탄압을 받은 신앙인들도 없다. 우리 알다시피 로마 제국 시절 때 초대 기독교회의 우리 선조들이,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순교라는 것이 항상 시대마다 교회에 초석이 되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 때는 항상 순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 교회에 우리 선배들이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또 종교개혁 시기에 이렇게 독일이나 스위스나 프랑스 등에서 이런 순교자, 위그노들 같은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기틀이 마련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중요한 시기마다 이렇게 순교자를 통하여, 즉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사에서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오해할 거예요, 그죠? 뭐 피를 먹고 자란다고 아주 섬뜩한 말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죠. 거룩한 주의 보혈의 값으로 세워진 기독교회다라고 알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위건어들에 대한 핍박 중에서 1562년 그러니까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제출된 그 이듬해, 신기하게요, 꼭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부터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이어져요. 웨스민트 신앙 고백서도 1643년부터 49년 회의를 이뤄서 할 때 그게 통과가 됐더라면 오늘날 영국이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어떤 나라가 되었을지 좀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마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대로 채택이 되었다라면 영국이 성공회를 벌이고 장로교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마 북미 지역의 복음의 전파는 꽤 더디게 진행됐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도미노 현상이라고. 여러분 바둑 둘 때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동쪽을 탁, 동쪽 성문을 탁 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격서. 원래 목적은 서쪽을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건드리는 거야. 여기 살짝만. 이제 프로들, 고수들은, 이렇게 두면 하수들은 여기다 왜 두는 건지 잘 몰라. 그게 이제 고수죠. 성동격서. 나중에 알고 보면 한참 뜨다 보면 요놈 잡기 위해서 여기다 두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렇게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위건어를 톡 치니까 전체 유럽이 쫙 움직이게 되고 막 이주하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결국은 배 타고 신대로 건너가도록 만드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성동격서라는 전쟁 기법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라로셀이라는 도시에서 교회 회의를 열어서 통과된 이듬해 1562년에 그 유명한 바시의 학살 사건이 벌어진다고요. 그 다음 10년 뒤에는 성 바돌로메 학살. 이건 이제 앙리 4세와 마르그리트 공주의 결혼식 날, 이 나중에 앙리 4세 얘기 여러분 들으면 잘 정리가 되실 텐데, 처참하게 가톨릭 군대가 침입하여서 그날 프랑스 파리 시내에 약 2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아주 무자비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저도 프랑스 역사를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자료를 연구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이 피해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어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싶어요. 저들을 좀 알기 위해서. 맨날 좋은 봉주로 그거 하나만 알아갖고 되겠어요.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프랑스인들이 결코 그렇게 바탕이 선량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다. 굉장히 악질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든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저항한다고 그래서 그 저항 군대를 뭐라고 부르죠? 레지스탕스라고 부르잖아요. 그 레지스탕스가 무슨 뜻인가요? 저항하다 이런 뜻이거든.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건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죠. 잘 했네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베르댕 조약으로 3개국으로 분리가 됐다 그랬죠, 그죠? 1583년에 좀 늦은 나이지만 그 이전에는 프랑크 왕국이었고요. 853년에 853년 베르댕 조약으로 이 프랑크 왕국이 세 나라로 나눠졌죠. 그 하나는 이제 오늘날 독일이라고 말하는 신성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오늘날 프랑스라고 말하는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여기까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은 피렌체가 이탈리아 국가에 소속이 됐잖아요. 그죠? 그 위에가 이제 밀라노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다루고자 하는 위고노와 밀접한 국왕이 누구냐면 프란시스 1세거든요. 근데 프란시스 1세가 나중에 밀라노를 침략해요. 프랑스령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령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교황하고 이제 협상을 해서 지금 이 시대 때는 절대적인 권력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로마 교황이 있어요. 근데 프랑스 1세 왕은 교황 레오 10세하고 협약을 해서 그걸 볼로냐 협약이라고 하는데, 협약하고 교황이 전부 성직자 임명했지만 프랑스만큼은 프랑스 왕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추기경이나 뭐 주교들을 임명하고 교황은 형식적으로 그냥 승인하는 이런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성 로마 제국이 보이고요. 잉글랜드가 보이죠, 위에, 그죠? 빨간 거로 된 거. 근데 그 프랑스 땅에 지금 잉글랜드가 하나 있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오를레앙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잔다르크 이야기 나눴죠, 그죠? 이 땅을 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뺐느냐 맞냐 이 싸움에서 결국 이제 100년 전쟁을 끝으로 영국군이 물러가게 됩니다만, 이제 그래서 이게 영국과 프랑스가 계속 싸우게 됐다는 거. 나중에 이제 싸우다가 지치면 왕족끼리 결혼 동맹을 맺어갖고 뭐 얽히고 설키고 막 이런다고요. 공주를 막 잉글랜드 왕비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 결혼 동맹을 맺고, 나중에 그러니까 영국 왕이 막 스코틀랜드 왕을 겸직하고 프랑스 왕이 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역사가 되니까, 그게 좀 복잡하긴 해도 요 배경을 좀 이해가 되면 좀 상당히 이해하기 쉬워요. 자,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1517년에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지방, 비텐베르크는 거의 여기 경계선 요 정도 있어요. 독일에 요 정도 있어요. 칼빈이 태한 노용이 요 정도 돼 있어요. 여기 파리는 위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스위스 제네바, 스위스라고 스위스. 요 위가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가 있고, 위치가 그래요. 좀 더 자세한 위치를 가진 지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대충 위치를 우리가 이제 활약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위치를 좀 보시고 이해하고, 요게 이제 지금 말하는 우리가 다루게 프란시스 1세 때의 카를 5세라는 것이 뭐냐면, 이때 에스파냐 공화국이에요. 이때 이 카를 5세 대제가 이 지역을 통일해요. 이게 오늘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스페인. 이거 옛날 이름이 뭐라고요? 에스파냐. 이 에스파냐가 이 전체가 지금 유럽 전체가 옛날에는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로마 제국이 그런데 453년에 멸망하잖아요. 멸망하니까 실질적인 세상 군주는 없고 로마 교황이 통치하는 지역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각 나라가 분립이 돼서 이제는 왕들이 이제 지배하죠. 그럼 옛날에 비해서 로마 교황의 입김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잉글랜드도 헨리 8세 때 에이 우리 교황 명령 안 들어 독립했죠. 지금 프랑스도 프란시스 1세 때 물론 교황과 완전히 절연할 수는 없어요. 모든 유럽의 백성들이 신앙이 다 뭔가요? 로마 카톨릭
교인들이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그래도 교황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절하게 권력을 이렇게 서로 견제하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위치를 좀 보시고 역사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 이제 위그너들이 점점 더 가시권에 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위그너가 출연할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역사적 배경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때에 이제 에스파냐는 누구요? 카를 대제가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는 프란시스 1세가 통치하고 있는데, 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었어요. 자, 1519년 봅시다. 1519년 6월 28일, 지금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이죠, 그죠? 우리나라 자본군 축구 선수가 처음 뛰었던 팀이 프랑크푸르트 팀이죠. 여기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선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제후라고 있어요. 이건 뭔가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선출하는 제후들을 말해요. 이게 이제 7명이 딱 임명이 돼 있어요. 이 독일, 지금의 독일 내에서 작센 공화국의 프리드리 선제후, 이름 들어보셨죠? 프리드리 3세, 나중에 이분이 이제 루터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임기가 되면 모여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선출한다고요. 근데 프란시스 1세가 자기가 될 줄 알았나 봐요. 엉뚱하게 에스파냐 카를 대제한테 로마 제국 황제를 빼앗겨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왕권을 차지한 황제직을 차지한 에스파냐의 이 카를 대제를 무슨 왕가라고 하냐면 합스부르카 가문이라고 부른다고 역사에서. 합스부르카라고 불러요. 이름이 길지만 우리 최씨 정권, 뭐 김씨 정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7명의 선제후가 프랑스와 1세 대신에 스페인의 카를 5세를 선출했습니다. 이후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의 갈등이 노골화됐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프랑스와 1세의 여러 가지 기질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 하나씩 좀 보게 됩니다. 앙굴렘 백작 발루아의 아들로 1514년에요. 루이 12세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프랑스와 1세가 왜 왕이 됐냐면 참 이 장가 잘 가야 돼요. 루이 12세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족보적으로 어떻게 되죠? 루이 12세의 사위죠. 그죠? 그 사위가 왕이 되는 그런 행운아였단 말이에요. 장가 잘 가야 되겠죠, 그죠? 처가댁 신세를 장년이 본 거예요. 천성이요, 굉장히 육해상계 통쾌했나 봐요. 이제 이런 분들이 기질적으로 대부분 남에게 지기를 아주 싫어하는 성품을 가진 것으로 파악이 되죠.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자리를 놓고 다퉜는데 졌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그때부터 원수야, 이제 이 칼을 대제. 원수야. 그래서 전쟁을 이제 일으킨단 말이에요. 1519년에 선거에서 패배하니까 적대 관계를 하고 1525년에 드디어 이탈리아 파비아라는 곳에서 한번 붙어요. 그런데 아플사 국왕이, 프란시스 국왕이 이때 포로로 잡혀요. 이때 이제 그 누나가 누구냐면 마르그리트 덩굴렘이라는 누나인데 아주 이 자기 동생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뭐 교황을 아련하고 각방으로 노력한 결과 보석금을 지불하고 이제 풀려나죠. 이듬해 이제 1년 만에 풀려납니다. 얼마나 치욕적인가요?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전직 대통령 2분이 감옥에 계시는데 참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죠.
이건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죠. 정말 부끄러운 것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뭐 적폐를 청산하건 뭐 악폐를 청산하건 자기들도 나중에 이제 악폐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또 청산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해보면 외국에서 보면 저놈의 나라는 대통령만 되면 물러나면 다 감옥에 가는구나 그런 오명을 쓸까봐 참 두려웠는데 아무튼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하고 또 어찌됐든 간에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모든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좀 애국애족하는 그런 마인드를 좀 잃지 않아야 된다. 그렇다고 좌파들처럼 몽둥이 들고 뭐 붉은 깃발 들고 화염병 들고 폭력 저기 지금 프랑스 사람들 또 지독한 모습 보는데 노란 조끼 운동이 또 벌어져 가지고 아무튼 폭력 시위를 일삼고 있는데 역사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폭력 시위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돌들을 예수님이 물리치려고 했다면 입김 한 번 불어서라도 다 없앴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로마 군대를 싹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 길이, 이 방식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방식이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과 맺은 그 구속 언약에 의한 일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나는 그 길을 내 능력으로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의 모범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내가 충분히 그거 십자가 지지 않고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하는 가장 최선의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모범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수많은 보석금을 주고 석방이 되고 났는데 그러면 좀 사람이 좀 달라지고 어이 형님 나 좀 풀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얘는 독종이에요. 철저하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 이후로 무려 4차례에 걸쳐 전쟁을 일으켜요. 이거를 스페인과 프랑스 간에 있었던 4차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보시면 1차가 1521년부터 26년 5년 동안 이 친구는 이 양반은 전쟁하느라고 국력을 많이 낭비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나중에 프랑스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아주 그 정말 다방면의 기재를 발휘한 그런 국왕으로 유명합니다. 2차는 26년부터 29년까지, 3차는 36년부터 38년. 여러분 한 두 번 하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승부가 안 돼. 4차는 42년부터 44년을 벌이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교황이 중재를 써서 화해했어요. 한편으로 프란시스 국왕은 학문과 예술에 아주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루아르 강변의 르네상스 양식의
성곽인데 오타가 났네요. 성곽을 세우고 고전학자들을 초청해서 문예 부흥을 주도하고 프랑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라틴어 대신에 프랑스를 공용어로 채택해서 나중에 프랑스 르네상스의 아버지다.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국왕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됩니다. 대신에 종교적으로는 로마 가톨릭 교도였습니다. 그에겐 독일의 아주 시골에 불과한 비텐부르크에 일어난 작은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사실은 뭐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지금 뭐 이 거대 유럽 전체를 말이에요 가지고 쥐락펴락하는 국왕의 입장에서 저 독일 북동쪽에 있는 비텐베르크라는 작은 그 교회당 성문에다가 뭘 젊은 수사한 녀석이 뭘 95계절을 박았다는데 그게 뭐 가당치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해가 부족했고요. 저는 분명히 종교개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종교보다는 인문주의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에 의해서 프랑스의 인문주의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예술 분야도 동시에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썼을 때 누구한테 헌정합니까? 바로 이 프란시스 국왕에게 헌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헌정사를 쓰는 목적은 뭐라고요? 종교개혁, 즉 개신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프란시스 국왕에게 정말로 성경에 합당한 참된 종교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아마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또 정치적으로 교황과 갈등을 맺을 수가 없어서 신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고 정책적으로는 계속 박해할 수밖에 없었다. 또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상이 새로운 주장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생경한 어떤 주장이 탁 일어났다 치면 어떤 사람도 그 쉽게 막 가볍게 할렐루야 반가워 라고 수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프란시스 국왕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프로테스탄트의 이런 주장들이 쉽게 이해되거나 납득될 수는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밑에 제가 스페인 국왕, 에스파냐 국왕 카를 5세를 소개했는데 스페인 왕이자 신성로마 제국 황제입니다. 최초로 에스파냐 제국의 왕으로 즉위했고요. 에스파냐로 황제를 엘세사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바로 이 사람이 1517년 마르틴 루트가 95개조 종교개혁서를 발표하자 4년 뒤에 1521년에 보름스에다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니까 명목적으로는 전 로마 교황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의 세속 군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으로 자신의 제국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 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신앙에 관한 일이니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루터를 보름스 국제회의를 소집하여서 열고 루터를 소환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루터를 정죄하고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사실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아마 그랬나 보죠. 근데 이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를 했냐면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 3세를 딱 준비시켜서 그를 보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리드리 3세의 보호로
인해서 루트가 안전하게 그의 궁정에 머물면서 썼던 책이 바로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을 알게 되고 탑 체험을 또 이야기하고 그러죠. 어쨌든 자 1517년 종교개혁과 관련하여서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를 개최한 장본인이 바로 프란시스 국왕과 대척점에 섰던 에스파냐의 카를 5세였다라는 상식을 좀 머릿속에 잘 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름들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돈이 되어야 우리가 위건호 신앙의 역사적 배경을 좀 추적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독일로 또 가봅니다. 루트를 보면 1524년에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꼭 그 역사 보면요, 어떤 단체든지 지금 우리나라에도 노조 단체들이 있죠, 그죠? 근데 항상 이게 강경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 꼭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루터의 종교개혁도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요. 여기에 이제 그 아주 과격한 사람 한 사람이 농민들의 세금 문제, 돈 문제를 가지고 자극을 해가지고 농민들 규합시키고 봉기시킨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왜 독일인 우리가 이탈리아에게, 즉 교황에게 세금을 왜 바쳐야 되느냐? 그 세금을 좀 너무 많이 가져갔나 보죠. 그래서 이제 농민 전쟁이 일어나니까 루터가 한 발 빼겠단 말이에요. 빼고 되고. 그리고 1531년에 그 유명한 슈말칼테냐 칼트의 슈말칼트 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 내에 이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점점 활성화되니까 이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영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독일도 서서히 이제 루터파를 지지하는 루터파가 생긴 거죠. 그런 지지파들이 만든 동맹이 슈말칼트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에는 아주 그 우호적인 세력들이 아니죠. 결국은 슈말칼트 동맹군도 종교적으로는 무엇을 지지하나요?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한단 말이에요. 특히 루터교의 주장에 동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여러분 작은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작은 망치 소리 하나가 점점 세력이 커지는 걸 보게 되면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얼음이 저 끝에서부터 금이 조금씩 가기 시작하는 것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를 5세가 동생인 오스트리아 대공 페르디난트 1세를 보내서 진압을 해고 맙니다. 그리고 1545년에 신교와 구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트리엔트 공회를 소집하여서 루트파를 개종시키려 했지만 실패하자 1547년 작센의 선제후 모리츠를 끌어들여 슈말칼트 동맹군과 전쟁을 벌이고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의 군대가 이제 몰살당하고 맙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나요? 우리는 결국 무력에는 무력으로 대항한다라는 그런 투쟁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힘으로 핍박당하면 핍박당하고,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제 이게 우리를 돕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죠. 이분은 나중에는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고요. 나라를 두 개로 쪼갭니다, 또. 그래서 에스파냐는
에스파냐는 펠리페 2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요. 신성로마 제국은 차남인 페르디난트 1세가 물려받았는데, 이 페르디난트 1세가 요 밑에 있던 아까 지구에도 오스트리아 공국의 그 국왕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유럽에 보면 뭐 복잡하잖아요. 무슨 뭐 프랑스, 그 에스파냐기, 뭐 오스트리아는 또 무슨 뭐 공국이라고 그러고 또 선제의 국가라고 그러고 영주가 다스리는 뭐 나라라고 그러고 복잡하지만 아무튼 간단하게 정리하면 모든 왕족은 다 땅을 분배하고 각자 나름대로 영지가 있어요. 공주에게도 땅을 분배하고 다스리는 영지가 있어요. 그들이 다 무슨 백작이고 영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려줬다는 것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다음 뭐 참고적으로 제가 해놓고요. 이런 이제 분위기를 좀 대충 하면, 자 이제 프랑스와 그 주변 역사를 좀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랑스로 다시 돌아갑니다. 13쪽에 보면요. 자, 위그노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을 좀 더 네 가지로 정리하면, 먼저 정치적 배경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했던 것은 정치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그노가 등장하게 된 것은 프랑스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의 영향이 컸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인문주의 때문에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내부적 문제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인문주의의 영향으로 종교개혁이 프랑스까지 번지게 됐다. 이건 무서운 거죠. 이게 이제 무너지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동안에는 아주 뭐 신비한 커튼 아래서 로마 교황청과 성직자들,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들, 성당 안의 문제, 수도의 안의 문제, 수녀원들의 문제가 일반 세상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아유 고귀한 신분들, 하나님의 사자들, 성직자들, 거룩하신 분들 이렇게 알려졌는데,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봐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루터가 쓴 독일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이런 논문들이 이제 스위스의 바젤 같은 데서 인쇄업이 굉장히 발전됐잖아요. 제네바 같은 데서. 이런 데서 오히려 말이에요. 인쇄물로 찍혀가지고 프랑스로 대거 거꾸로 유입돼 오니까 누가 먼저 읽겠어요? 대학생들이나 대학 교수나 지성인들, 인문주의자들이 그 책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논해 본 적이 없던 분들에게 이 로마 가톨릭의 부정과 부패와 타락상을 알게 된 것은 지성인들, 지식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이 잘못됐다. 이 종교를, 가톨릭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삽시간에 이런 요청들이 번질 수밖에 없죠. 그런 과정을 한번 봐야 되고요. 여기다가 특이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 교회사에서 12세기나 13세기 요때쯤 되면 십자군 전쟁이 끝난 뒤에 사실은 종교개혁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 탁발 수도사, 또 왈도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제 이 왈도파 같은 분들은 이제 순회 설교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군 전쟁 그 12, 13세기, 14세기 이때에 일반 백성들은 그냥
로마 신부들이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였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을 손에 쥘 수 있고 성경을 집에다가 책을 만들어서 읽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런 시절에 왈도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 이야기를 막 설교해 주니까 이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왈도파를 가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조직해갖고 막 샅샅이 찢어져가지고 죽였잖아요. 근데도 그런 왈도파가 죽지 않고 알프스 산 속으로 깊이 들어가가지고 숨어서 언신하면서, 최초의 신앙 고백서가 사실은 왈도파 신앙 고백서라고 할 만큼 그들은 자신들의 개혁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프랑스에서도 위그노들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나타났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들이 알프스산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모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뭐 종교개혁가들을 지원하고 프랑스 위그노 세력들을 막 돕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그노들이 성장하게 된 지금 어떤 동력, 배경을 지금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왈도파의 지원도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이 왈도파의 지원을 받고, 받은 대표적인 두 인물을 여러분 소개하자면, 한 사람은 바로 바젤의 종교개혁가를 알려준 웨컬람피디우스라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바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칼빈에게 개신교 신앙을 소개하고,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칼빈이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회심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바로 칼뱅의 사촌인 올리베땅이에요. 이 올리베땅으로 하여금 프랑스어로, 헬라어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도록 만든 세력이 바로 왈도파예요. 왜? 재정적 지원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1521년 그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문을 누가 쓴 줄 아세요? 1521년이면은 아닙니다. 1531년인가 보네요. 23살 때, 22살인가요? 칼빈이. 그때 서문을 썼단 말이에요. 확실히 연도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떻든 이런 왈도파의 활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위그노의 역사적 배경, 특히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위그노들이 확산하게 된 그 계기 중 인문주의의 영향력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할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눈여겨봐야 될 분이 바로 르페르브라는 인물입니다. 에라스무스와 함께 당대 프랑스인들의, 지성인들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던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지만요, 이 르페르브의 활약, 그 르페르브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바로 기욤 파렐입니다. 저기 보면 파렐이 어디 있냐면 제일 밑에 여기 있네요. 여기 제일 가운데 밑에 저분이 파렐입니다. 저 기욤 파렐이 바로 칼빈을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도록 발을 묶은 장본인이 되죠. 이런 이제 연관성들. 그러니까 이 르페르브는 철학가였고요. 프랑스 콜레주에서 철학을 강의했고, 이탈리아 유학까지 가가지고 새로운 또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몸소 익혀가지고 프랑스의 르네상스를 열도록 한 그런 장본인이기도 하고, 저희 나라의 한 이어령 박사 같은 그 정도의 학식을 가진 탁월한 지식인이었단 말이에요. 또 그와 함께 에라스무스 같은 탁월한 인문주의자가 있었고요.
세셀이라는 인문주의가 또 있었고요. 이런 인문주의가 또 어떻게 이 시대에 가톨릭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했는가, 그리고 위건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시작해서 일찍 마치게 되었네요. 오늘 좀 합시다. 좀 복잡하지만 우리는 위건어 그러면 프랑스의 어느 국왕부터 시작한다고요? 프란시스 1세 국왕으로 또 시작합니다. 이가 낳은 아들이 바로 앙리 2세입니다. 이 앙리 2세가 나중에 이제 사남 1녀를 낳는데요. 이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맡습니다. 프란시스 2세가, 장남이 프란시스 2세가 되는데 1년 만에 죽어버리고, 그 둘째 아들이 샤를 9세가 되고요. 셋째 아들이 앙리 3세가 되고요.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왕족이 다 끊어지니까 공주의 아들인 그 나바로 공국의 공주라고 하는데요. 그 공주의 아들이 앙리 4세예요. 잔 달브레라는 공주의 아들에게 이제 이 왕위가 물러가요. 그게 앙리 4세고, 그 앙리 4세가 내린 칙령이 바로 그 유명한 1583년에 내린 낭뜨 칙령이라 하는 거예요. 그 낭뜨 칙령 때문에 한 70년간 위건어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고 프랑스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 후력으로 오늘날 프랑스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생존하게 된 아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인문주의자들의 영향이 위건어에 미쳤는가, 그리고 위건어들이 어떻게 핍박의 역사를 견뎌왔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